안녕하세요. 한 해만 지나면 저도 마흔이 되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 저는 아내와 무려 6년이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대학교에서 만난 저희과 후배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졌었기 때문에 복학을 조금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27살이 되었을 때 복학을 했는데 동기들은 이미 대부분 졸업을 해서 학교에 몇 명 없었어요. 심지어 후배였던 동생들은 학교에서 조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든 복학생 아저씨이니 같은 수업을 듣는 젊은 후배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언제나 혼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비슷한 한 여자 후배를 발견했습니다. 신입생이었는데 동기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언제나 혼자 다니더군요.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수업을 들으러 갈 때도 수업이 중간에 비어 운동장의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언제나 혼자더군요. 오며 가며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궁금해져서 조교로 있던 여자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1학년 신입생이긴 했는데 나이가 다른 후배들보다 훨씬 많은 신입생이더군요. 그 당시 아내는 24살이었는데 아무래도 같은 동기들보다 훨씬 언니였고 그 친구가 부침성도 없으니 어울리지 못했나 봐요. 그날 이후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제가 먼저 아는 척도 해주고 하며 친한 척을 먼저 했어요. 사실 수업이 없을 때 혼자서 앉아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 꽤나 예뻐 보여서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만난 신입생이 제 아내입니다. 조금씩 서로 인사도 잘하는 사이가 되었을 때 제가 먼저 같이 밥을 먹자고 했어요. 저는 아내는 그 당시 매일 혼자서 밥을 먹었거든요. 아내도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지 못했을 뿐이지 속으로 꽤나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었나 봐요. 같이 밥 먹자는 제 말에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이후 밥도 같이 먹고 간혹 교양 수업도 같이 들으며 친해졌습니다. 가끔 얼마 남아있지 않은 동기들이 1학년 후배들과 술을 마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동기들이 저도 불러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제 아내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놀곤 했죠. 웃긴 게 제가 먼저 1학년 신입생들과 친해졌고 아내가 그 1학년 신입생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제가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아내도 성격에 하자가 있던 사람은 아니었기에 곧잘 자기 동기들과 친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내는 대학을 혼자 외롭게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조금 섭섭하기도 했어요. 아내가 자기 동기들과 친해지니 저는 다시 혼자 다녔거든요. 뭐 공부하러 다니는 학교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타는 스타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웃사이더 친구 한 명을 구해낸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밤에 불러냈어요.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해서 저는 당시 자취하고 있던 방에서 나와 학교로 갔죠. 평소 가끔 술 마시던 친구들과 다 함께 술을 마시는 건 줄 알았는데 불려나간 그 자리에는 아내만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날 아내는 제게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고 저도 그런 아내를 싫어하지 않아 둘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캠퍼스 커플로 지냈고 졸업 후에도 연애를 한 게 무려 6년이에요.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제 아내 유나는 무척이나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실은 고3 때 수능 공부를 했을 때 빼고는 시 구절조차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유나는 가방에 언제나 시집 한 권씩을 가지고 다니며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시를 낭독해서 녹음한 후 그것을 평소에도 음악 대신 듣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연애 시절 제게도 그런 녹음본을 참 많이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유나는 순간순간의 분위기를 무척이나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낭만 같은 것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성격이 반영되어서인지 몰라도 옷도 언제나 하늘거리는 히피 스타일로 입고 다니곤 했어요. 저도 그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신비해 보이기도 하며 더 예뻐 보였죠. 적어도 그 일이 터지기 전에는 말입니다.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정말 운이 좋게도 C 광고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고회사 중 하나였죠. 원하던 회사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니 정말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언제나 돈 때문에 힘든 생활을 했었는데
어엿한 직장인이 되니 여유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다만 워낙 일이 바빠 야근이 많으니 유나를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야 하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면 언제나 유나를 만나 놀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유나도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유나는 졸업을 하자마자 조그만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액세서리며 향초 등을 팔았죠. 제가 볼 때는 참 요상한 디자인들의 액세서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나 봐요. 꽤나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서로 바쁘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유나가 제게 말했어요. 이렇게 일에 빠져 살다 보니 서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다. 그치? 그러게. 그래도 대학 다닐 때는 매일같이 붙어 다녔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서너 번 보기도 힘들다. 그래서 오빠, 내가 참 많이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어떤 생각? 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기보다는 좀 더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을 살고 싶어. 나도 그래, 유나야. 그런데 돈을 벌어야 그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도 살 수 있는 거야. 돈은 다양한 방식으로도 벌 수 있는 거야. 우리 매일 붙어 있으면서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꼭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무슨 말이야? 나는 인터넷으로 돈을 버니까 어느 장소에 가서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이번에 나 제주도로 내려가려고 해. 거기서 꿈같이 살아보고 싶거든. 오빠도 함께 가줄래? 유나야, 무슨 말이야? 내가 제주도로 내려가면 지금 다니는 직장은 어떻게 해? 그만둬야지. 나랑 같이 제주도 내려가서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예쁘게 꾸며서 살자. 내가 지금 하는 일로도 우리 먹고 살기에는 충분히 되고, 오빠도 나처럼 인터넷으로 적성 살려서 일하면 되지. 프리랜서처럼 일하라고? 뭐 어떤 방식이든. 너무 꿈 같은 이야기 아니야? 현실을 생각해야지. 이제 나도 30이 넘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일을 다 그만두고 훌쩍 제주도로 떠나니? 유나야, 꿈도 좋지만 때로는 냉정하게 현실을 보며 살 필요도 있어.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내 유나는 정말 너무나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현실보다는 언제나 꿈 같은 삶을 추구했죠. 그에 반해 저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죠. 여유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한몫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무엇을 하든 간에 뒤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저에게 그 결정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집이 많이 가난했거든요. 제 선택이 실패했을 때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자는 유나의 제안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죠. 만약 회사를 그만둔다면 남은 학자금 대출은 어찌 갚을 것인지, 제주도로 내려가서 프리랜서 생활을 한다면 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저런 대기업을 그만둔다면 내가 뭐하러 돈까지 써가며 스펙을 쌓고 지금까지 대학 공부를 한 것인지를 비롯해서 많은 생각을 했죠. 반면에 유나는 달랐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실패를 한다면 아주 쉽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유난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유난의 아버지께서는 큰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고 어머님은 소일거리 삼아 책을 쓰는 작가셨어요. 집도 강남의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운전기사까지 두고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죠. 처음 대학에서 유나와 연애를 할 때는 그녀가 부자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후배들이 저에게 말해줘서 알았죠. 형, 유나 엄청 부잣집 딸 같은데 그래서 복학하자마자 사귄 거죠? 뭔 소리야.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만난 거지. 부자라고 만나냐? 그리고 유나가 부자라고? 어딜 봐서? 나처럼 가난하진 않아 보이긴 한데 부자인 건 잘 모르겠던데. 아, 불쌍한 우리 형. 형이 가난해서 유나가 얼마나 부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 뭔 소리냐고. 형, 명품 잘 모르죠? 시장에서 3장에 10,000원 하는 티만 입는데 내가 알겠냐, 명품을?
유나가 입고 다니는 옷이랑 코트, 신발, 가방 다 명품이에요. 저것만 다 합쳐도 웬만한 차 한 대 값이 나올걸요? 차? 뻥치시네.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예요, 진짜. 아니, 무슨 천조가리가 그렇게 비싸겠냐? 명품이잖아요.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부잣집 딸내미라는 걸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나중에는 집에 초대도 받고 하며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정말 부자라는 걸요. 아무튼 부잣집 막내딸인 유나는 저와는 다르게 모든 면에서 여유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많았죠. 제가 한참을 고민하자 유나는 제게 말했어요. 오빠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는 제주도로 내려갈 거야. 오빠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우리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거고 싫다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생각할게. 그게 뭐야?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랑 이별 통보를 동시에 하는 거야? 맞아. 오빠가 좋은 결정하길 바랄게. 유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매력이기도 했지만요. 저는 그렇게 유나에게 프로포즈와 이별 통보를 동시에 받고는 정말 한참을 고민했어요. 밤에는 잠도 안 오고 낮에는 일에도 집중을 못했죠. 스트레스까지 받아 매일 신물도 넘어올 정도로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거의 한 달 만에 큰 결심을 하고는 유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결정했어? 그래, 제주도로 내려가자 유나야. 잘 생각했어.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우리 행복한 것만 생각하자. 그렇게 저는 유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부터 식장 예약 등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아들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도로 떠난다고 하자 처음에는 무척이나 반대를 하시고 걱정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제 결정을 믿어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제주도에 자리를 잡고 작은 돌담집을 매입했습니다. 독채와 별채로 이루어진 집이었는데 집안 내부는 현대식으로 개조를 했죠. 그리고 별채는 제주도 여행을 오는 분들에게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두 달씩 세를 주며 수입을 얻었죠. 아내 유나는 제주도에 와서도 계속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여전히 장사가 잘 되어 그 수입만으로도 나름 부족하지 않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죠. 저도 제주도에 내려와서는 웹사이트 디자인을 해주는 일을 하며 집에서 일을 했어요. 아내 말대로 배운 것을 활용하다 보니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수입도 회사를 다닐 때만큼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었기에 장점도 많았습니다. 가끔 일이 잘 풀리는 달에는 회사 다닐 때보다도 벌이가 좋기도 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큰 모험이었는데 일이 잘 풀려 다행이다 싶었죠. 저희는 결혼하고 바로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어요. 아내가 하는 일 때문에 사업 일정상 바로 출발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 정도 후에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사이판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회사도 그만두고 제 일을 하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남들보다는 긴 일정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무려 10일간 다녀왔죠. 5일 동안은 사이판 본섬에 있었고 나머지 5일간은 사이판 섬 바로 옆에 있는 티니안 섬에서 5일간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라 무척이나 설레고 즐거웠어요. 특히나 사이판 옆 티니안 섬은 사이판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 아주 작은 섬이었는데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기에 얼매이지 않는 자유를 좋아하는 아내가 무척이나 좋아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5일은 티니안 섬에 있었습니다. 워낙 작은 섬이기에 식당도 몇 개 없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호텔 앞에는 큰 모래 사이에 도너츠 모양의 해변이 있었는데 그곳의 모래는 하얀색의 고운 모래였고 바다색은 사진에서나 보던 에메랄드색이었죠. 특히나 저희가 있을 때는 그 작은 해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마치 저희 부부가 그 해변을 전세 내고 노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꿈만 같았던 10일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에 즐거웠던 기억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저와 아내는 다시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찾을 물건이 있어 집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도저히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났죠. 그러다가 아내의 화장대 안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임신 테스트기였죠. 이것이 왜 여기 숨겨져 있나 의아했어요. 심지어 그 테스트기를 자세히 보니 임신이라는 두 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임신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바로 별실에 있는 아내에게 달려가 테스트기를 보였습니다. 유나야, 이게 뭐야? 자기 임신했어? 아, 어떻게 찾았어? 와, 축하해. 유나야, 우리 이제 엄마 아빠 되는 거야? 고마워, 유나야. 나 정말 잘할게. 그런데 임신 테스트기는 왜 화장대에 숨겨둔 거야? 사실은 아직 우리 자리도 완벽하게 못 잡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바쁘잖아. 그런데 육아를 하게 된다면 일을 더 이상 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 아이는 몇 년 뒤에 가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계획이 없이 생겨버려서 조금 혼란스러웠어. 유나야, 걱정 마. 자기 일 문제 없도록 내가 옆에서 잘할게. 우리 애 생겼다고 부모님한테도 바로 말씀드려야겠다. 여보, 잠깐만. 나 사실 아직 낳을지 말지 결정 못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도 말했잖아. 몇 년 후에 애 가질 생각이었다고. 나는 처음 듣는 소리잖아. 그럴 생각이었다면 미리 계획을 했어야지. 그게 당신이 나중에 천천히 아이를 갖는 건 상관없었어. 그런데 그럴 생각이었다면 미리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여태까지 그런 말 없었잖아. 지금은 이미 아이를 가졌으니 우리 낳도록 하자. 나도 집에서 일하니 정말 더 잘해줄게. 알았지? 알겠어, 오빠. 그렇게 저희는 아이를 출산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아내도 30을 넘었기에 나중에 다시 아이를 갖는다면 너무 늦을 수도 있고 못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실제로 제 친구들 중 나이가 들어 아이를 가지려 하니 임신이 안 되는 부부가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이미 생겨버린 아이를 지우려 하는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아이는 아내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커갔습니다. 배가 나오는 것이 보이자 아내도 좋았는지 태교도 하며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첫 손자 소식에 굉장히 기뻐하셨죠. 저는 아내가 출산을 한다면 편하게 아이를 볼 수 있도록 아내의 임신 기간 동안 아내가 하는 일을 모두 배워 아내 없이도 그녀의 인터넷 쇼핑몰을 무리 없이 운영하며 꾸려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 드디어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낮에 저와 같이 가볍게 집 앞에서 산책을 하는데 진통이 오기 시작하고 양수가 터졌어요. 미리 준비해둔 대로 아내를 재빨리 차로 옮기고 사전에 알아둔 산부인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내는 약 8시간의 긴 진통 끝에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출산 시 제가 직접 동반 입시를 하여 아내를 살펴주며 탯줄도 자르려고 했죠. 보니까 의사 선생님의 힘주라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한참을 끙끙거렸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초조하게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우렁찬 아이 울음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 아이를 바라봤는데 아이가 좀 이상했어요. 물론 출산 직후에는 여러 가지 분비물이 묻어 있어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 등에서 볼 때 같이 뽀송뽀송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이가 이상하게 검은색이었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아내 품에 안겨주었고 저는 간호사의 지시로 탯줄을 자르게 되었는데 아이를 본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눈을 질끈 감더군요. 간호사조차 그 아이를 보더니 당황해하며 말을 잘 못했어요. 저는 탯줄을 자르며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원래 태어난 직후에는 아이가 저렇게 까만가요? 네?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버님 여기 자르시면 돼요. 간호사도 제 물음에 당황해하면서 말만 돌려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이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한참을 바라봤어요. 간호사는 잠시 후 아이를 데리고 갔고 아내는 병실로 이동을 했죠. 저는 대기실로 나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대기실에는 어머니와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기다리고 있으셨습니다. 아이는 잘 나왔어? 유나는 건강하지? 아이도 건강한가?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아이는 건강해요. 근데 그게... 아유, 이 답답한 사람아. 제대로 좀 말해봐. 그래, 유나나 아이는 건강하지? 근데 얘가 왜 이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아니, 이 사람아. 아빠가 됐으면 껑충껑충 기뻐야지. 왜 그러고 있어? 아무래도 아이를 직접 보시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 저는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을 뒤로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건물 구석에 가서 담배를 피우며 주저앉았어요. 아이는 분명 이상해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길 바랬어요. 그렇게 연달아 담배를 여러 개 피우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출산 후 기력이 다해 누워있는 아내에게 갔어요. 당신 알고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우리 사이에 흑인 아이가 나온 거냐고. 말을 좀 해보라고. 미안해, 오빠. 누구야? 어떤 놈이야? 정말 딱 한 번이었어. 딱 한 번 그랬다고. 그게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정말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오빠 미안해.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 그때 나도 또 너무 해변도 예쁘고 달빛도 예뻐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아내의 말은 이랬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을 간 날 사이판의 티니안 섬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첫날 카지노에서 아내와 함께 가볍게 게임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묵은 호텔에는 호텔 안에 작은 카지노가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카지노였죠. 저는 그곳에서 아주 적은 소액으로 게임을 했는데 초심자의 행운인지 큰 돈을 따게 되었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카지노에서 벌었죠. 그렇게 숙소를 올라오니 기분도 너무 좋고 아내도 들떠있어 둘이 술을 많이 마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아내는 호텔 앞에 있는 인적이 전혀 없는 도넛 모양의 해변을 거닐었다고 했어요. 달빛 아래에서 해변을 걷고 있는데 한 키 크고 잘생긴 흑인 남자가 옆에 와서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대화를 하며 해변을 거닐다가 해변에 주저앉아 달을 보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해변에서 흑인 남자와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그 한 번의 실수로 제 아내는 그 흑인의 아이를 가진 거였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생긴 아이였기 때문에 아내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아이인지 아니면 그 흑인 아이인지 헷갈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만남이었기에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아이까지 출산을 한 거였죠. 정말 그 딱 한 번이었어. 짧은 그 만남 후에 난 그대로 호텔로 왔어. 정말 실수였어. 실수라고. 그게 어떻게 실수야? 너도 원한 거였잖아. 그럼 실수가 아닌 거지. 일단 몸조리 잘하고 있어. 난 본가에 가 있을게. 다시 연락할게. 아내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감고 눈물만 흘리더군요. 저는 병실을 나와 대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병원을 떠날 때 장모님이 저를 붙잡았죠. 아니, 자네 대체 왜 이래? 유나가 아이 낳고 저렇게 있는데 대체 어딜 가는 거야? 장모님, 죄송합니다. 유나와 이야기해보시고 가서 아이 한번 보세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병원을 나와 신혼집에서 짐을 챙겨 본가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제게 사정 설명을 들은 부모님께서는 벼락같이 화를 내셨고 차를 돌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따진다는 것을 간신히 말려서 본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셨고 어머니는 병이 나서 몸져 누우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 근처에 와 있으시니 잠시 만나달라는 내용이었죠. 자네도 힘들었지? 미안하네. 어떻게 생각은 해봤나? 네, 많이 생각해봤는데 역시 방법은 하나입니다.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김서방,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네. 유나가 그날은 술도 마시고 분위기도 취해서 딱 한 번 실수한 거네. 아이는 평생 자네 눈에 들어오지 않게 우리가 키우든 알아서 할 테니 유나랑은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나?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자네 이름으로 집도 한 채 해주겠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어떤 마음인 줄 알겠는데요. 저는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혼하겠습니다. 김서방, 제발 다시 생각해보게. 둘이 함께한 세월이 얼마나 긴데 이렇게 이혼을 하나. 자네한테 우리 유나가 큰 잘못한 거 안 해. 그런데 딱 한 번의 실수 아닌가. 일부러 속이고 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일 뿐인데 한 번 좀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실수라고 하시는데 그거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유나 본인이 원한 거잖아요. 저는 매일 밤 꿈에서 탯줄 자르던 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잠도 잘 못 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는 적어도 위자료 소송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합의 이혼이나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소송이라고? 장인어른 장모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소송 이야기에 장인어른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가난한 집사람 받아줘서 꼴의 사위라고 오냐오냐 하며 받아줬더니 네가 감히 소송 이야기를 들먹여? 여보, 왜 이래요? 김서방 미안하네. 이 양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 당신이나 가만히 있어. 그래, 꼭 이혼을 하겠다는 거지? 네. 알았어. 가봐. 그렇게 저는 제 이혼 의사를 확실히 한 후 장모님을 돌려보냈습니다. 뺨을 맞은 것이 처음에는 열이 받았지만 자신의 딸의 현재 상황이 저러니 얼마나 속이 상해서 저랬을까 생각하며 이해를 해주기로 했죠. 그리고 이어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랑 이야기 잘 해봤어? 그래, 난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오빠,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아이는 엄마 아빠가 대신 키워주신대. 오빠한테는 절대 안 보일 거라는데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난 이미 마음 결정했어. 우리 아버지는 소송하겠다고 난리신데 난 그냥 그날 일 생각하면 너무 허무해서 기운도 없다. 그냥 조용히 해. 합의로 하고 끝내자. 오빠, 그 아이 낳으라고 한 사람이 오빠잖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애당초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난 당연히 내 아이인 줄 알고 낳으라고 한 거잖아. 만약 내 아이가 아닌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말했겠니? 네가 만약 우리와 피부색이 같은 아이를 출산했으면 그날 일 평생 나한테 숨기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앞으로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한 번은 어려워도 그 다음부턴 쉬울 거 아니야. 이제 네가 살 길은 다시 사이판에 가서 흑인 남자 찾아서 결혼을 하시든가 아니면 혼자서 그 아이를 키우든가 하는 거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전화기 너머로 이제는 전 부인이 된 아내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소송을 해서 벌을 줘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6년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저런 모습이 되니 삶이 너무 허무해지고 기운도 없어 소송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합의 이혼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아내의 소식은 그날 이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한동안은 감정이 지워져 버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기운을 잃은 채 살아갔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충격이 더욱 컸고 그 출산일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저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작은 광고회사 과장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